네, 누구나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이광현입니다. 오늘도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누구나 잘 살고 또 좀 윤택한 삶을 꿈꾸기 마련인데, 자, 100년 후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좀 바뀔까요? 100년 후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미래입니다. 특히나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100년 후라고 하면 100년 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1000년 전하고 비교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도시가 막 거꾸로 뒤집어진다거나 뭐 쓰나미가 밀려온다 그러면 도시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물 속에 사는 거죠. 네. 아니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가공. 어차피 100년 후인데 뭐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죠. 100년 뒤에 안 살아있을 가능성이 더 큰데. 아니, 저 살아있는 거죠. 모릅니다. 살아있을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그럼 기술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영생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꾸고 있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인 1로봇 시대를 얘기를 하고 다녀요. 우리 모두가 다 비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수다 떠는 거. 모든 것은 다 로봇이 알아서 해주는 시대. 자, 그러면 영화 속에서 우리가 많이 미래의 모습을 좀 예견하잖아요.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2년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너무 재밌었어요. 개봉했을 때 톰 크루즈의 지적인 능력이 막 뿜뿜하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전 이것도 막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죠? 신기하죠. 비틀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17년 전 영화가 지금은 이제는 실생활이 된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죠. 그 바이오 인증 같은 거. 거기에 보면은 사람 눈 홍채 인식으로 맞아요. 사람들 다 인식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인식해서 자기 암호를 홍채, 지문, 뭐 얼굴. 너무 흔하죠, 그런 거는. 상상의 경계를 허물고 현실이 된 영화 속 미래 도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나서 더욱 똑똑하게 변신 중인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5%가 살고 있는 도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교통체증, 대기오염, 환경 폐기물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기술들이 도시에 스며들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똑똑한 도시, 스마트 시티로 거듭난다고 하는데, 어느새 현실로 성큼 다가온 도시의 미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스마트 시티의 모든 것을 알려줄 특별한 선생님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가 도시의 청사진을 얘기할 때 스마트 시티를 주로 얘기하는데, 대체 도시가 얼만큼 똑똑하면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많이 개발된 ICT 기술이나 뭐 센서나 IoT 기술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도시의 시스템을 좀 최적화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보자. 아, 좋네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 시티가 되면 사회 취약 계층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성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율주행 차가 생기면은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노인 같은 분들도 시내에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도와주는 그런 도시가 된다면 훨씬 더 이동성도 좋아지고 활동하는 데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한테는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동 취약자 말고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도움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웹이나 뭐 이런 걸로 활용해서 어디에 가장 취약하신 분이 계시고 지금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도 또 반대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교수님, 예전에는 우리가 21세기형 미래형 도시를 말할 때 유비쿼터스 시티. 아, 오래전 얘기네요. 이거 저 전문이에요. 초등학교 때 유비쿼터스 시대가 올 거라고 막 이 봤거든요. 방송은 TV에서.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뭐 말만 하면 다 나이가 나오고 연식이 나와가지고. 네, 유비쿼터스 시티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좀 낯설죠. 심지어 이 단어가 몇 음절 강세인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유비쿼터스 몇 음절일까요? 유비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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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 되게 잘하시네요. 몇 음절일까? 2음절입니다. 유비쿼터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낯선 단어를 썼기 때문에 막 홍보를 해도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신망으로 모든 것이 결합된 그런 도시인데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인프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 2017년 9월에 이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법안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행복한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가자 이런 움직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선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자, 그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스마트 시티라고 하시면 도시 계획이라든가 도시 개발하고 잘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그런 하드웨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도시라는 플랫폼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녹여낼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데이터 처리 기술 이런 것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이 달라요. 자, 교수님, 유시티랑 그럼 스마트 시티랑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게 있다면? 정책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바꾼 거는 그겁니다.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내가 사용해라 라고 했다면 지금의 거는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 가장 필요한 건 뭔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기술로 해결해 보자. 맞춤형으로 이제 간다. 그렇죠. 사람 중심, 또 수요자 중심. 네. 네, 그런 게 좀 와닿네요. 예전에는 이런 게 힘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그걸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이런 얘기만 하면 답답하고 말이었는데 이제는 기술이 달라졌죠.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생겨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무언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고 있고 이게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도시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처음 분양할 때 이미 그 모든 거를 다 완성시켜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집에서 살아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집도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다 방식으로 똑같은 모양의 형태의 집이 아니고. 네, 그렇군요. 도시 얘기하면 사실은 뭐 아주 좋아지고 뭐 스마트해지고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가끔은 좀 숨이 턱 막히는 염증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가 있는데 매일 뭐 출퇴근길에 교통 대란에 집값도 대란이죠. 모든 게 다 지치고 좀 힘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그렇게 아직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 집약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유 있게 살기가 어렵고요. 나만 뭘 즐기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도시에 살아서 뭐 사람이 많고 이런 건 좀 익숙한데 요즘 느끼는 건 좀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폐수 뭐 이런 오염도 있지만 심지어 미세먼지까지. 네, 우리가 중국발이라고는 하지만 지도를 보면은 정말 대도시에서 유달리 이 농도가 높게 나오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좀 놓고 봤을 때는 결국 가장 시급한 도시에 있어서 문제는 환경과 교통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볼까요? 교통은 사실 저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 그 한 칸에 몇 명의 사람들이 타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좀 안 움직이면은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홀로그램으로 수업도 듣고 대화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이러면은 미팅도?
그 미팅이 미팅 말고. 비즈니스 미팅이요. 미팅하고 싶으세요? 그 미팅은 아니, 대학생- 물리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미팅 하시나 봐요. 세대군요. 미팅 세대. 미팅과 소개팅은 꼭 면대면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녹화 시작 깜짝이야. 후 교수님이 가장 크게 환하게 웃으시네요. 네. 아예 안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 교통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못하는 사람, 뭐 운전을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성질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이게 섞이면 이 도로가 의외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율주행차가 일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해서 효율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소요 시간이 덜 걸릴 거고요. 두 번째는 차량의 숫자 자체를 줄이는 건데 이건 공유 경제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차량과 자전거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공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 문제가 이제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네. 어마어마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100km 정도의 길이가 되는 도로 위에 차들이 갇혀서 2010년. 10일 넘게 못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100km면은 막혔다고요? 길이? 100km면은 서울에서 어디 천안까지인가요? 한 네 그렇죠. 정도? 네. 이게 어느 도시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 경제와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뭐 저는 이제 로봇공학자니까 네. 로봇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로봇이 환경 감시를 일단은 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감시를 하게 되면 그거 다 못하잖아요. 24시간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로봇들이 감시를 해서 나쁜 일을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환경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문제. 사람이 그 분류하고 재활용하고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비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재활용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로봇이 하면 되게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자율주행이나 공유 자동차로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세계에 있는 자동차 중에 96%의 자동차가 주차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공유 자동차가 되면 거의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네.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적인 측면은 지금 뭐 많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영향인데 지금 그것을 센싱하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예보하고 그다음에 오염원을 차단하고 제거하는 기술들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뭐 나중에는 이렇게 도시 전체를 공기청정기로 돌리지 않을까요? 전 정말 도시 전체 그 경계에 공기청정기 필터를 쫙 둘러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에너지는 그러면 그거는 또 누가 연구하겠죠, 에너지 하시는 분이. 효율을 높이는 건 공학자가 하셔야죠. 제가 네. 할게요.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그 도시의 인프라 문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지하에 굉장히 많은 관들이 지나가거든요. 통신과 상하수도와 뭐 여러 가지가 지하철도 지나가거든요. 있고 뭐. 난방 온수도 지나가고 그런데 이 얼마 전에 백석역 인근에서 뭐 터졌죠. 네, 그 파이어 온수관이 온수관인데. 터져가지고 일대가 마비가 돼서 며칠 동안 홍역을 치렀는데 밑에 땅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도시가 만들어질 때 인프라를 급속 성장 시대에 가장 열심히 집어넣고 그 이후로는 건드린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인프라를 이제부터는 스마트 시티로 바꾸면서 전체를 새 인프라로 교체하고 또 그 설계를 아주 잘 짜야 됩니다. 요즘에 엘리베이터 회사들은 그 부품이 고장나기 전에 부품 스스로 엘리베이터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저 죽어가요 이러고. 그러면 그게 고장나기 전에 와서 고쳐줌으로써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이 없게 그렇게 유지관리하거든요. 도시의 인프라도 그렇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화를 급속하게 전개하면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도시를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전기 관련 설비도 다 지중화시켜서 땅속에 넣고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도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안전하면은 또 되게 중요한 게 전 범죄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도 범죄를 미리 예측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스마트 시티가 되면은 가능해질까요, 시스템으로? 지금 실제로 좀 비슷한 게 있긴 해요. 그 프레드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과학 덕후 곽덕이입니다.
프레드폴. 제가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 범죄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앞으로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지 예측하는 시스템인데요. 경찰은 프레드폴을 이용 범죄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하여 범죄 예방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LA는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뒤 범죄율이 20%가량 감소했다는데요. 때문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범죄 예측 프로그램의 현실판이라고 불리는 프레드폴. 차이점은 영화 속에선 3명의 초능력자들이 범죄를 예측한다면 현실에선 그 일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대신하는 거죠. 지금까지 과학 덕후 곽덕이었습니다. 다양한 도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그 가운데서도 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좀 가장 의미 있다고 보시는 대목은 어떤 대목인가요? 저는 공동체 사회 붕괴가 하나의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은 아파트에 살면 이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또는 층간소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내가 집 밖을 나서기만 하면 다 그냥 다 적이죠. 적군이죠. 네. 네. 그쵸. 그래서 이런 도시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미래 도시의 하나의 개념이고 거기에 이걸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개발되는 기술들을 통해서 공유경제라든가 또는 직접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념들을 좀 도입해보고 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게 됐으면 아파트 주민들끼리 사물놀이라도 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대동제 같은 사물놀이 거. 좀 제 생각에 스마트 시티면 사물놀이 말고 e스포츠 해야죠. 아파트배 롤 대회 뭐 이런 거. 사물놀이, e스포츠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다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정부가 시범적이지만 세종과 부산시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와닿게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 국가 시범 도시를 하겠다는 거는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규제라고 얘기를 하죠. 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국가 시범 도시였고요. 여기에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네. 한번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말씀하신 지하 공간부터 시작해서 센서를 넣은 그런 곳들을 만들어서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이 입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주하면 시범 도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범이 시작되는 도시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2021년부터 거기 살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공간이 바로 이 두 곳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계획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종과 부산이 다른 점은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그렇죠. 시작한다는 건가요? 이제 새롭게 하자는 거는 그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 또 적용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원격 의료 같은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그게 얼마나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주느냐 또는 편하게 되느냐 이런 걸 보고서 다른 도시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근거성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그 테스트 베드로서의 그 네. 국가 시범 도시고 여기는 365일 24시간 사람이 살면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국가 시범 CES를 좀 도시고 현실화시킨 도시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세종과 부산과 각각 어떤 특성이 좀 네, 좀 차이점이 있는데 세종시는 이제 공무원들 많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교육, 문화잖아요. 그러면 교육과 문화에 좀 특화된 걸 좀 해보자라는 것이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산업단지에 재구조화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기술을 산업화하고 그거를 주변의 산업단지로 가서 생산해서 세계로 갖고 가자. 이런 게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는 낙동강 하구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데는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관련된 질병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굉장히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도시재생이 또 화두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고 도시의 쇠퇴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문제까지도 스마트 시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신도시만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신도시를 지어서 테스트해서 기술력이 쌓이면 그걸 기존 도시들을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부산 같은 경우는 일자리 감소도 원인이 돼서 이제 스마트 시티로 개발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좀 다른 곳과는 다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좀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난주에 제가 영국에 갔다 왔는데 이 스마트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소개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 정도 고용 인원이 되냐 그러니까 5명 풀타임이래요. 창업한 지 2년 됐는데 6개 도시의 솔루션을 지금 이제 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어떤 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되는 그럴 수도 거네요. 있고 이런 서비스에서 많은 이제 새로운 고급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봇 기술도 되게 많이 적용이 됐다고. 일단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안내 서비스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 들어가는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봇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실험해보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내 로봇이 그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지금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아니면 자동으로 다니면 안 되고 뭐 그런 문제인가요? 예, 인도로도 못 다니고 도로로도 못 다니고.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 시티는 허용을 해줄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로봇공학자 입장에서는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무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안내 로봇 그리고 돌봄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이 원격 의료로도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까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실험실 같은 공간이 그러네요. 생기는 거네요. 교수님보다 당장 좀 옮기셔야 되겠네요. 저는 뭐 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언제 입주 되나. 계획이 있으세요? 2021년에 입주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우선은 결제를 받아야 돼요. 저희 와이프한테. 아니 지난번에는 경제권 다 쥐고 계시다. 근데 아니, 그거는 또 다른가 봐요. 경제권은 쥐고 있는데 결정권이 없네요. 결제는 사실상 받아야죠.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제 얘기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싱가포르 또는 중국 또 뭐 캐나다까지 뭐 정부가 뭐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때요? 정부는 이제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다른 뭐 모든 정책, 복지 정책이나 뭐 도시재생 정책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뭐 유럽 같은 데는 EU에서 펀드를 해서 각각 시범 도시를 만드는 사업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도시에다 한 프로젝트고 우리처럼 이제 백지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새로운 땅에다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규제 때문에 못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을 주겠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한국하고 기업하고 협력하냐, 한국 사람만 한 거냐, 우리는 못 끼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 시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개발도 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2017년에 세계 도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성, 헬스케어, 공공안전, 생산성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도시가 얼마나 스마트한가 이걸 평가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서울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도시들이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들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6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보다 도시 인프라라든가 이걸 스마트화하는 데 좋은 조건과 지금 현재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항상 궁금한 거 우리 밑은 누군가요? 네, 그런 게 7위는 베를린, 네. 8위는 도쿄. 의외로 세계적인 도시들이 뒤에 많이 있어요. 베를린과
서울과 도쿄보다는 네. 우리가 스마트 시티 개발이 앞서가 있다. 왜 그 심리적으로 이때가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경쟁 사회라서. 또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 이런 통계를 떠나서도 여행만 해봐도 저는 우리나라는 참 편리하다. 뭘 해도 뭐 스마트폰 사용도 그렇고 지하철 교통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도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좀 기술들이 반영돼 있나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중교통 체계가 제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교통 카드 하나 가지고 모든 그러니까요.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지난주에 런던에 가서 뭐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그 광역버스에 빈자리까지 나온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서비스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볼 수 맞아요. 있고요. 그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독거노인을 돌보는 서비스라든가 또 어린이 뭐 안심 기가 서비스, 여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녁에 에스코트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보여서 우리가 스마트한 공간에 살고 있는다는 거 모르는데 사실 그래야 돼요. 기술이 막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 괜히 나는 뭐 편하네 이런 거가 바로 스마트한 자연스럽게 공간이 스며들어 있는 것. 기술이 생색을 내면 그게 되게 불편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갖고 파란불이 딱 켜져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야 이거 내가 켜준 거야. 내 덕에 건너가는 내가 바로. 지금 수도꼭지 이렇게 돌리는데 수도꼭지가 나 그냥 수틀리면 내가 안 돌아가 버린다. 아유 골치 아프죠. 기술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인간을 네. 서포트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도시가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 이 또한 이 스마트 시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0원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올 겨울에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셨어요? 얼마나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겨울이니까 한 10만 원? 제로입니다. 난방비가 하나도 안 나온 영수증입니다. (5대) 에너지가 제로다 이렇게인데 거기에 냉방, 난방, 온수, 환기, 조명 이 부분이 5대 에너지고요. 더 많이 쓰는 가전제품이 많다든가 온수도 더 많이 쓴다든가 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일반 주택에서는 이렇게 콘크리트가 바깥쪽에 있고 단열재가 안쪽에 있는 내단열로 되어 있습니다. 열 손실도 발생을 하지만 이 바깥 온도와 안쪽 온도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하고 또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지하우스에서는 콘크리트가 안쪽에 있고 단열재가 바깥쪽에 있는 외단열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 손실도 방지를 하고 결로 곰팡이를 없애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밀입니다. 틈새로 나가는 바람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지하우스는 기밀 테이프를 둘러서 틈새를 통해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지하우스의 121세대 입주민이 사용하시는 에너지 운영 상태는 매 시간마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의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제로 에너지 시티를 건설하거나 또는 다른 주택을 짓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비용이 줄어들면 이게 결국에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될 텐데 네. 그 가치가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외국에서는 아직 돈으로 계산한 거는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데 바르셀로나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했더니 에너지가 30% 줄었다. 거기 전력 비용이 그런 이제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교통 체계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줄어들고 사고가 줄어들고 통행 시간이 줄어들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환산하면 그걸 경제적 가치로 이제 액수로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 시티가 잘 구현이 됐을 때는 그 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1년에 125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통체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도시가 길이 막히면 그만큼 버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시간을 스마트 시티가 절약해 주기만 하면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이제 건강 보건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 자기의 어떤 신체 상태를 점검해 준다고 하면 그만큼 초기에 관리할 수 있고 아니 그리고 종합병원 한 번 가면 대기 시간이 얼마? 맞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빨리빨리 네.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안전 부문인데요. 이제 범죄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서 응급 이송을 해야 된다. 교통사고라든지. 네, 그럴 때도 대응이 빨라진다고 하면 그만큼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성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규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줄어드니까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져서 이걸 다 합치면 1년에 한 사람당 5일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오일을 뭐에 쓸까요? 놀아야죠. 놀아야죠. 놀아야 돼요. 놀아야 됩니다. 그 놀이가 또 새로운 산업이 되는 네, 거죠. 현대인에게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제가 스마트 시티에 만약에 산다면은 제 일상이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아침에 AI 비서가 저를 우아하게 깨워주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일어날 시간이야. 뭐 그건 바꾸고 싶은데요. 잠이 확 오는데 어쨌든 최적의 공유 차량 서비스로 교통체증 없이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지갑이나 스마트폰 없이도 간단하게 생체 인식으로 커피 한 잔 딱 테이크아웃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기분 좋아하고 상상하고 있었네.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거죠. 이런 삶. 광고 같아요. 광고. 그렇죠. CF송. 네. 스마트 시티로 이주하세요. 광고 모델을 지금 노리는 거예요? 네, 세종시, 부산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요. 이제 드레스 코드는 오늘 만날 사람은 누구 만날 거야. 오. 그 사람은 어떤 옷이나 이런 거 취향, 더 그 사람 좋아하느냐. 취향은 어떠니까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맞춰라. 그것까지 다 해줄 근데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입을 옷이 없습니다. 지금 구입해서 구매하시겠습니까? 해서 사줘 하면 바로 사고. 바로 드론으로 날라오고 막. 우와. 멋있다. 그래서 어떻게 입주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입주를 모집을 해야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기존의 그 신도시처럼 그 분양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그 상승하는 거 노리는 이런 분들 말고 뭐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이제 가상의 시민들을 모집해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얼마나 자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점을 둬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아이디어도 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악플을 쓰면은 이제 감점을 주고. 평판이 깎이고. 막. 네.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데이터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비밀이. 뭔가 좀 약간 비밀이 많으신가요? 근데 누가 또 임 기자님 데이터만 굳이 이렇게 또 뽑아서 보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여기서 아니, 저 그냥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여기 입주하면은 가격이 네. 얼마나 되나요? 싼가요? 비싼가요?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되도록이면 분양주택을 좀 지향하고 임대주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들 화두로 개념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평생 이거를 내 소유로 갖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살다가 딴 데 이동할 수 있고 또 딴 사람이 올 수 있고 이런 이제 공공재적인 자산이 하는 아닌 것이고. 그야말로 주거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죠. 네. 그것도 내가 100%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20% 또는 10%의 지분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볼 귀가 수 있지 솔깃하긴 않을까. 하네요. 청약 통장 안 해도 되는 거였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보증금만 열심히 잘 모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아직은 조금 이렇게 아직은 이제 논의 과정이 논의 과정이 있다. 자, 온라인으로 입주 시민을 받는다는 것이 좀 어떠세요? 좀 부작용은 없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시범 단계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지원자를 받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많이 제공을 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무 사람을 데리고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엔 그게 전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그냥 시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그걸 모집한다고 하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미 스마트한 사람들만 모아서 그 사람들만의 시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배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나중에 이 모든 도시민들을 다 포용하는 도시가 되려면 결국에는 모집할 때부터 그런 사람들, 디지털 격차를 겪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집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이 직접 그런 온라인으로 가상시민 모집을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취지로 좀 제안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풀이나 뭐 택시 이런 분쟁 같은 거 보면은 반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반대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반대하면 이게 도시가 운영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몇 가지 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에 내가 돈을 이걸로 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이익이 생겼다 나중에 그러면 그거에 많은 부분은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 이런 사인을 좀 하는 분들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고위직에 저는 출마할 만큼 투명하신 분들. 예. 판매 차익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사실 디지털 격차 말씀하시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도 올 수 있는 게 양로원을 내가 운영을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사업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모셔서 데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디지털 격차가 있는 분이 아무리 뭐 다른 광고를 하더라도 못 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다 이렇게 할당해서 뭐 인원수로 나이수대로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해보자라고 얘기한 거고 온라인도 기존에 이제 홈페이지 방식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건 디지털 트윈이라고 아예 도시를 실제 도시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가상의 도시가 하나. 가상의 도시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앞서 그 블록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로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데이터가 공유되는 부분이만큼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정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도시가 스마트 시티화가 됐을 때의 모습으로 상상을 해봤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수를 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아직 덜 스마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희생하면서 이 도시에 살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 자체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뭐 이런 고민이 필요할까 적정선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 정도는 뭐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인식이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데이터와 되지 않는 데이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밥을 먹었는지가 기록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재권이라는 사람이 몇 월 며칠에 김치찌개를 먹었다. 그렇죠. 이거는 안 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여기서 뭐 김치찌개를 40대 먹었다. 남성이 그 정도까지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개인 식별을 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얼마나 잘 모을 수 있느냐. 그 정도면 이거는 모으면 모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가 값어치 있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데이터를 어디에 제공함으로써 그만큼의 쿠폰을 받거나 포인트를 받거나 돈을 받는 거죠. 이게 허삼관 매혈기하고 비슷합니다. 네? 돈 없는 뭐라고요? 사람, 가난한 허삼관 사람들이 매혈기. 자기의 피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생계를 연명하는 나중에는 이제 자기 데이터를 근데 지금도 생활 그런 건 데이터를 있잖아요. 팔아서 그런 원사 식으로. 뭐 상담 앞으로 그걸 국가 차원에서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제한해야지 팔고 사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로 가지 않게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공개할 수 있다, 뭐 또 그런 공공의 이익 위해서 감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와중에 꼭 장난치는 사람들, 그죠? 맞아요. 나쁜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최근에 뉴스에서도 스마트 아파트에 보안이 뚫렸다 이런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스마트 시티가 대혼란에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보안 장치들을 해놓는데 그래도 그 데이터로 뭔가 뭐 처리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접근 권한이 있는 데이터 관리자가 이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 이용하면은 막 스토킹, 민간인 사찰 뭐 이런 심각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그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 요즘에 새로 도입되고 있는 전신 스캐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신 스캐너가 옷을 입지 않은 알몸 상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스캔을 해줘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걸 처음에 설치할 때 홍보했던 게 뭐냐면 아무도 그걸 이렇게 유출될 수가 없고 시스템상 불가능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영상만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걸 사진을 찍고 그걸 유출을 시켜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유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기기가 아주 작은 기기들까지도 스스로 이제 통신을 한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뚫리기 시작하면 해킹을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버는 방화벽을 구축할 수 있지만 전구라든가 어떤 조그만 센서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라도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생각한 것보다 더 튼튼한 방어벽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안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늘어놓고 있는데 교수님이 걱정 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 이런 표정이세요.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얘기만 들어보면 결국은 보안 문제는 창과 방패인 것 같아요. 뚫는 놈이 있고 막는 놈이 있고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 그 창과 방패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 방패 얘기 좀 할게요. 많은 화이트 해커들이 존재를 해요. 그냥 막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대회도 있어요. 코드게이트라는 유명한 행사죠. 이런 컨퍼런스 같은 건데요. 전부 다 모여서 올해는 무엇을 주제로 발표를 할까? 뭐 나 막았어. 이런 건 이렇게 막으면 돼. 라는 정보들을 고류에 막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네, 교류의 장이거든요. 그 코드게이트의 작년이죠. 2018년에 그 이슈는 스마트 시티였어요. 스마트 시티에서 이러한 해킹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린 이걸 어떻게 방어할까? 네,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창과 방패의 역할들을 하면서 전진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더 나은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하나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의식. 송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송도가 쓰레기를 집진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가는데 네. 이게 가끔 막혀요. 왜 막히냐면 이제 쓰레기 봉투를 에다가 꽉꽉 넣잖아요, 우리는. 네. 쓰레기 봉투 값이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가다가 파이프에 막혀요. 그러면 중간에 막히면 그거를 뺄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사람들이 그 쓰레기가 작동을 안 하는구나. 그러고 다시 갖고 들어가야 거리가 깨끗한데 그 앞에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수거하기 위해서 옛날의 시스템이 다시 가죠. 그러면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가고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은 2배로 들고 거리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집에. 쓰레기 너무 꾹꾹 눌러서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의 참여의식이죠. 저희가 아까 서울이 6위라고 했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데보다 떨어지는 점수는 그 시민 참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피드백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인력 양성은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고 유지해주는 그런 주체가 뭐냐? 뭐 기계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거든요. 인력 양성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가도 동시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력도 배출하고 어떤 수익성도 얻었을 때 그 결과물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벌어들인 거는 스마트 시티에 써야 되고 그렇죠.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양성된 인력은 스마트 시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교통범칙금을 다 마련을 해놓고 그걸 영 다른 곳에 쓴다든가 뭐 주차장을 짓는 데 쓰지 않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자체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 지원 부분 말씀하셨고 또 인력 양성 부분 얘기하셨는데 아까 저는 교수님께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네. 쓰레기 종량제 너무 꾹꾹 담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약간은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에 살기 위한 우리의 에티켓이나 규칙 같은 게 또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좀 이 시간 좀 뜨끔뜨끔한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뜨끔뜨끔한 네, 양심이 찔리는 좀 대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함께 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한 줄 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해야 한다. 눈치도 빨라야 되고요. 여러 면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울 때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똑똑하게 판단하고 사람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스마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엔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시민이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는 참여하는 시민이 만들 수 있다. 참여하는 시민이 만들 수 있다. 저는 스마트 시티는 품격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유 있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거기서는 난 잘 살고 있다, 품격 있게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스마트 시티에서 아마 그런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우아한 도시. 우아한 도시. 교수님은 저는 인류의 삶을 바꿀 새로운 문명 도시. 네, 인류의 삶을 바꿀 새로운 문명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분명한 것은 진화하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거겠죠. 네, 전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과학의 참재미를 선사하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